왜 세탁기가 이렇게 큰, 그 다음에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천이나 이런 것이 발달하지 않았고, 또 먼지가 많은 환경이다 보니까, 가정에서 하는 노동의 상당 부분이 가정일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육아하고 가사일, 그 다음에 가사일에서 특히 부담이 컸던 게 이 빨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세제가 좋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수도시설이나 뭐 이런 게 좋은 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빨래를 하려고 하면 이걸 들고 개울가나 아니면 물을 쓸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됐고, 거기에서 잘 지워지지도 않기 때문에 불려놓고 뭐 때린다든가 여러 가지 원시적인 방법을 해야 됐고, 또 예전에 또 가족에 구성원들이 많았잖아요. 농경사회다 보니까 일할 수 있는 인력을 얼마만큼 많이 갖고 있느냐가 자기 생산력과 직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을 많이 낳았고, 그러니까 한번 또 이제 나가서 농사일을 하다 보니까 쉽게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아야 되는 양이 굉장히 많았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에서 여자가 해야 되는 일 중에 상당 부분, 또 육체적으로 노동을 많이 해야 되는 것들이 이 빨래였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하루의 시간을 보면 대부분 빨래하는데 일정 시간을 쓰고 그 남는 시간에 뭐 육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하준 교수가 쓴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라는 책을 보면, 세탁기가 여성의 삶에서 여러 가지 변화, 여성의 가정 내 지위 상승, 경제활동 기회의 증가, 그에 따른 기회비용의 상승으로 자녀 수의 하락 등을 시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등 경제, 사회, 문화 등 세상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다. 그래서 세탁기가 12위다. 라는 얘기인데, 세탁기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작은 기술 하나거든요. 그냥 엔지니어가 저거 하는 거 힘드니까 기계를 만들어서 대신하면 편하지 않을까 해서 만들었지만, 실제 그 세탁기가 갖고 온 거는 사회 변화, 그러니까 여성이 가정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그리고 여성이 가정으로 해방이 됐기 때문에 그 시간을 뭐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한다던가, 아니면 육아에 좀 더 신경을 쓴다든가, 아니면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성끼리 사교 모임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엄청난 사회적인 변화를 갖고 왔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탁기가 클라우드 컴퓨팅하고 사실 똑같아요. 자, 클라우드 컴퓨팅이 여러분한테 한번 갖고 오는 걸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 IT 시스템을 그냥 단순하게 한번 나눠보죠. 단순하게 나눠보면 프론트엔드하고 백엔드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프론트엔드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UI를 갖고 있는 애, 쉽게 말씀드리면 클라이언트 쪽. 그 다음 백엔드라고 하면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처리하고 여러 가지 명령을 실행하기 위한 백엔드 쪽이라고 보죠. 그럼 보통 어떠한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최근에는 거의 다 이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두 가지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은 프론트엔드 쪽보다는 백엔드 쪽에 관련된 일들을 자동으로 처리를 하죠. 이제 그동안은 우리가 시스템을 개발한다라고 하면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에 대한 부분을 다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클라우드 컴퓨팅이 나오면서부터 백엔드에 대한 부분은 신경을 안 써도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세탁기가 우리가 뭐 빨래를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빨랫감을 갖다가 집어넣고 버튼만 누르면 되듯이, 이 백엔드에 대한 부분은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여러분이 작성한 서버 코드를 클라우드 서버에다가 업로드를 하고 실행만 딱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한 부분, 캐퍼시티에 대한 부분은 자동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사람이 일일이 개입하지 않고 여러분이 작성한 코드 혹은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보통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 그러니까 버튼만 누르면은 빨래가 자동으로 되는 것처럼 가능하게 만들었고, 이는 여성을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굳이 여성이 없다 하더라도 누구나 이 작동법만 익히게 되면 빨래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바꿨던 것처럼, 클라우드 컴퓨팅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자동화를 통해서 누구나 백엔드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누구나 쉽게 서비스를 구축하는 게 가능하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내가 직접 한번 IT 서비스를 만들어 보겠다. 그게 모바일 서비스가 됐든 뭐 웹 서비스가 됐든 상관없이. 그러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스탠드얼론으로 동작하는 것들은 없잖아요, 거의. 나와도 별로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럼 자, 혼자 있고 인력도 많지 않고 돈도 많지 않아요.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가장 걸리는 부분이 어딜까요? 서버죠. 자,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고생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비를 들여서 데이터 센터에서 호스팅 서비스를 받은 거예요.
서버 한 대 딱 갖다 놨죠. 근데 이게 사용자들한테 너무 큰 인기를 끈 거예요. 사용자가 몰리죠. 서버가 죽죠. 그럼 그 다음에 쫙 퍼지죠. 아, 그 서비스 좋은데 너무 느려서 못 쓰겠더라. 여러분이 몇 달간 고생하고 노력한 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요. 요즘은 이 유저들이 냉정하기 때문에 한 번 돌아보지, 한 번 실망한 서비스는 절대 돌아보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냥 넘어가죠. 다른 대체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장 여러분이 만약 클라우드라는 게 없다라고 하면 고민하는 게 서버라는 부분이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서버를 한 10대를 딱 사다 놓고 그걸 운영한다라고 하면 서버 구입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 호스팅 비용도 한 달에 몇백을 내는데 결코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클라우드 컴퓨팅이 나오면서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시고 서버는 그냥 기존에 제공하는 퍼블릭 클라우드에 서버를 그냥 신청을 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가 늘 것 같으면은 오토 스케일링과 연동을 시키면 자동으로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서버가 늘고 사용자가 줄면 거기에 맞춰서 사용자가 다시 줄게 되는 이런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발할 능력만 있다, 내가 프로그램만 할 줄 안다, 의지만 있다라고 하면 누구나 쉽게 서비스를 만들어서 올릴 수가 있게 된 거죠. 예전처럼 뭐 저게 잘 될까? 서버 문제 어떻게 해야 되지? 서버를 내가 사는 것도 그렇지만 유지보수하는 것도 상당히 만만치 않은데 그때 내가 뭐 문제 생기면은 새벽 2시에 데이터 센터 가서 고쳐야 되나? 그거 누가 하지? 뭐 이런 고민들이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개발만 할 줄 알면 모든 환경이 여러분 손에 주어진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가장 중요한 메타포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사항 때문에 결과적으로 오픈스택이 여러 사람들한테 회자가 되고 인기가 있는 결정적인 이유죠. 그래서 결국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IT 서비스를 운영하고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잉여라는 부분, 예전에 서버, 백엔드를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들였던 노력을 내가 필요한 쪽으로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단순하게 생각해서 여러분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어플리케이션을 여러 사람이 써요. 그럼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이 만든 어플리케이션에 백엔드가 좋다고 해서 쓸까요? 아, 이 서비스는 아마존을 쓴대. 최신 기술 뭐 아마존을 제공하는 뭐 심플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쓴대.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써줘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죠. 사용자가 서비스를 쓰는 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어플리케이션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시간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서버 운영하는 데 쓰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을 유지보수하고 더 발전시키는 데 쓰는 게 낫겠습니까? 당연히 어플리케이션에 더 투자를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오면 그게 이제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뭐 페이스북, 뭐 구글, 아니면 뭐 MS라든가, 아니면 뭐 레드햇, 뭐 이런 회사들을 보면 인프라에 대한 부분을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왜냐면 클라우드를 통해서 자동화를 시켰기 때문에 거기 운영하고 활용하는 게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일례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서버 운영 인력 한 명이 호스트를, VM이 아니라 호스트를 2만 대를 관리를 해요. 놀랍죠. 제가 올해 갔다 온 국내 굴지의 회사, IT 전문 회사고 뭐 서비스 굉장히 잘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 회사의 서버 관리 인력 한 명이 호스트 몇 대 관리하는 줄 아세요? 50대 관리해요. 그리고 그 50대 관리하는 그 사람 회사가 잦답니다. 짐작이 되시죠? 항상 서버는 문제가 발생돼요. 그러니까 호스트는 항상 문제가 발생되고 그 문제 발생하는 걸 해결하려다 보면 너무 바쁜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나라 풍토에서 그런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대우를 잘해주지도 않죠. 거기다가 만약에 호스트 운영하다가 한번 죽었어요. 큰일 나죠. 세계를 불러나가는 거는 일도 아니고 뭐 너 때문에 회사가 뭐 손해를 입었다는 둥 뭐 문책 당하고 심할서 쓰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오퍼레이터 자리가 굉장히 자주 바뀌고. 근데 이제 해외 사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처럼 아직 다 컴퓨팅 패러다임이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넘어가지 않은, 말이 바뀌었고, 해외처럼 이미 다 컴퓨팅 패러다임이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넘어간 경우에는 자동화를 통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한 명의 관리자가 뭐 2만 대, 뭐 1만 대, 뭐 몇천 대를 관리하는 게 실질적으로 가능해진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한 원동력이 바로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회사들, 특히 이제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를 관리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그래서 뭐 여러분이 아마 좀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하루에 오피셜 업데이트를 2번을 합니다. 여러분이 쓰고 있는 서비스가 하루에 2번은 정기적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뭐 사실 제가 뭐 매일매일 보면 모르겠지만 뭐 한 달이나 2달 전 약간 좀 기억을 되살려서 보면 페이스북이 뭔가 끊임없이 좋아지긴 해요. 뭔가 계속 기능도 추가되는 것 같고 디자인도 좀 더 이뻐지는 것 같고 속도도 좀 빨라지는 것 같고 만약에 이 페이스북 같은 데가 클라우드를 쓰지 않고 그냥 기존의 레거시 환경에 썼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하루에 2번 절대 못하죠. 아니 이거 올렸다가 프로덕션에서 에러라는 사용자가 몇 억 명인데 그 책임을 누가 져요? 아마 회의할 때 모습이 대충 눈에 그려지지 않으세요? 회사에 계신 분들은 이거 올렸다가 잘못하면 어떡할래? 너 네가 책임질 거야? 우리 회사 문 닫을 수도 있는데 분명히 이런 얘기 오가고 그러면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자. 1년에 2번 어떠냐? 뭐 아니면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1년에 4번 어떠냐? 뭐 이런 식의 대화가 오갈 거예요. 근데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 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테스트 디플로이먼트 환경 구축해서 똑같이 프로덕션하고 동일한 환경에서 테스트해보고 문제가 없다. 그럼 배포하고 패치하는 것도 그냥 버튼 한 번만 클릭을 하면 모든 게 다 완료되기 때문에 정말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글 같은 경우가 뭐 보통 이 잉여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고 사실 최근에 우리가 쓰고 있는 많은 서비스들이 뭐 구글이 원래부터 기획을 해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전략적으로 리소스를 투입을 해서 하자 라고 하는 서비스보다 직원들한테 시간을 딱 주고 잉여를 할 수 있는 허용을 해주고 거기에서 나온 것 중에 쓸만한 서비스들이 확산된 것들이 많죠. 뭐 구글 뉴스라든가 지메일, 맵스, 뭐 토크, 오컷, 어스, 그 다음 뭐 모더레이터, 구글 크런치 뭐 찾아보면 뭐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식의 잉여라고 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게 됐고 이걸 통해서 생산성이나 아니면 새로운 재밌는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가 굉장히 좀 재밌는 내용인데 앞으로 여러분께서 이 클라우드 쪽 그리고 특히 이제 아마존 서비스에 관심이 있고 지속적으로 활용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넷플릭스에서 운영하는 테크니컬 블로그를 꼭 반드시 보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이 아마존에 대해서 가장 많은 노하우와 그 다음에 기술력을 축적한 회사는 넷플릭스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서비스를 잘 활용을 하고 있고 아마존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들, 물론 모든 것을 다 100% 공개하진 않지만 키워드들에 대해서는 자사 블로그, 그러니까 기술 블로그에 보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용을 보시면은 아마존에서 클라우드를 쓸 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참조하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원래 뭐 잘 아시겠지만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있는 데인데 여기가 자사 IDC가 있었는데 그 자사 IDC를 2009년에 폐쇄하고 2010년부터 모든 것을 아마존 클라우드에서 100%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론 뭐 꼭 아마존으로 옮겨서 그렇다고 얘기하기는 힘들겠지만 중요한 거는 넷플릭스가 자사 IDC를 폐쇄하면서부터 그동안 IDC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인력, 그 다음에 비용을 전부 다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돌렸고 그 결과로 넷플릭스도 여러 가지 재미있는 서비스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그 결과로 넷플릭스가 점점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넷플릭스가 이제 자신감이 좀 많이 생겼는지 이제 드라마도 제작을 하잖아요. 갑자기 이름을 적어야지. 굉장히 좋아하는 드라마인데. 그 정치 하우스 오브 카드. 하우스 오브 카드가 넷플릭스에서 만든 드라마고 굉장히 저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 이제 2월에 시즌 3가 나오는데 꼭 봐야죠. 근데 보면은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넷플릭스 자체가 기술적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강한 회사예요.
아마 언더스탠드 시리즈 아시는 분은 혹시 언더스탠드 시리즈 아시는 분 계세요? 언더스탠드 시리즈가 어떤 거였냐면 이제 스태틱 어널리시스를 해주는 툴인데 작성한 소스 코드를 분석을 해서 여기 대해서 뭐 코 에피션트가 어떻다, 뭐 음집도가 어떻다 여러 가지 이제 스태틱 어널리시스나 매트릭스를 쫙 뽑아주는 툴이에요. 그 개발자가 넷플릭스 창업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엔지니어가 사장이 됐기 때문에 이 기술 개발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 흡수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그리고 각 회사의 모든 엔지니어들이 그런 걸 독려하는 문화예요. 근데 거기가 자사 IDC 잘 운영하고 있던 걸 폐쇄하고 아마존 클라우드로 올라탔다라고 하는 건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클라우드 구성한다라고 하면 일단 하이퍼바이저는 대부분 공개가 돼 있죠. 뭐 젠을 쓰던 아니면 뭐 KVM을 쓰던 뭐 그냥 갖다 쓰면 돼요. 사실 아마존도 젠을 갖다 쓰고 있고 하이퍼바이저를 제가 직접 개발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럼 기존의 오픈소스가 다 공개돼 있고 기술적 역량, 그 다음에 인원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을 선택했다는 건 뭔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이유를 고맙게도 직접적으로 명시를 했어요. 보면 아마존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것이다. 모든 성공적인 인터넷 회사들은 대용량 스토리지 솔루션, 하드웨어 장애 처리, 네트워킹 인프라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우리 넷플릭스의 엔지니어들은 넷플릭스 고객들의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품의 혁신에 대부분의 시간을 쏟기를 원한다. 이것이 넷플릭스가 다른 경쟁자들로부터 차별화되는 점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100% 공감을 하고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클라우드를 쓴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좀 비용 절감을 위해서 남들 하니까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컴퓨팅 패러다임을 바뀌었다고 하니까 우리도 한번 바꿔보자 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좀 큰 그림을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많은 선진 아니면 해외에서 클라우드를 쓰냐면 클라우드 써서 물론 비용 절감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야 되는 가치가 도대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에 있나 아니 인프라에 있나. 클라우드가 없을 때는 인프라도 굉장히 중요한 차별화 요소였어요. 왜냐면 저기 서비스는 서버가 안 죽으니까 항상 쾌적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클라우드에서는 더 이상 그게 차별화가 되질 않고 이제 고객들의 수준이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걸 했다고 해서 저 회사 대단해 서비스가 좋아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이 쓰고 있는 서비스 대부분이 잘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는 똑같은 시간, 리소스와 비용은 다 어플리케이션, 고객들의 가치를 더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쓰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누구나 쉽게 쓸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뭐 의지의 문제, 어플리케이션만 사용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고 인터넷만 연결될 수 있으면 누구나 다 가능한 게 이제 클라우드 환경이 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 제가 얘기한 것에 아까 말씀드린 것의 종합판이 바로 이 친구죠. 닉 델리쇼. 한번 쫙 생각을 해보세요. 자, 야후가 반했다. 17세 소년 앱 하나로 330억 대박. 자, 이걸 딱 보고 여러분이 생각 여러 가지 교체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먼저 이 330억, 굉장히 매력적인 숫자죠. 여기에 아마 여러분이 많은 감명을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걸 좀 더 한 번 더 깊이 이것이 갖고 있는 행간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다수가 개발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17세 소년 닉 델리쇼, 이 친구가 천재일까요? 이 친구가 개발한 게 뭐냐면 뉴스를 갖다가 요약해주는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거예요. 자, 뉴스 요약, 쉽지 않은 문제죠. 왜냐면 자연어 처리,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은 거기에 대한 내가 알고리즘만 알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일단 언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는 언어. 특히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영어하고 방식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문법 자체가 훨씬 더 복잡하고, 그리고 그 알고리즘을 개발하려면 그 문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개발이 돼요. 그래서 한글은 처리가 훨씬 더 어렵고, 근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어라는 언어가 다른 언어에 비해서 상당히 배우기 쉽잖아요. 다른 언어보다는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언어를 가지고 분석하고 이런 것이 용이하고 이해하는 것도 용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알고리즘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친구가 영어 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그걸 알고리즘으로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해서 잘 구현할 수 있을까. 설사 정말 이 친구가 천재적인 친구라서
그 알고리즘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알고리즘을 구현했다 하더라도 이 언어 처리는 알고리즘만 갖고 절대 되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코퍼스라고 하는 데이터셋이 있어야 돼요. 각 언어에 대한 특성들, 형태에서 분리된 것들이 전부 다 있어야 가능해요. 근데 이 친구가 그걸 만들었대요. 과연 이걸 다 혼자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걸 혼자 다 할 만한 천재였을까? 제가 봤을 때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뭐 이 친구를 제가 만나봐서 너 IQ가 얼마나 되냐, 내 문제 퀴즈를 한번 줄 테니까 한번 풀어봐라, 그런 건 해보지 않았지만 이 친구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너무 많은 기술 셋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술 셋들이 혼자 해서 될 일이 절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코퍼스 하나만 입력하는데 그 코퍼스 하나 만드는 데만도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빨라봐야 밥 먹고 이것만 해도 최소 6, 7년이에요. 국내에서 이 자연어 처리, 빅데이터가 워낙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이 자연어 처리를 위해서 세종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게 10년째거든요. 아직도 코퍼스가 그렇게 쓸만한 게 안 나왔어요. 물론 이 세종이라는 프로젝트는 개인이 심심해서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연구소, 그 다음 대학이 다 합동을 해서 하고 있는 거고 인원도 수십 명이죠. 그러면 이 친구가 천재여서 하진 않았고, 그리고 만든 뉴스 요약 앱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엄청난 어플리케이션도 아니었을 거고, 그럼 야후가 얘를 왜 인수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친구가 천재적인 것도 아니고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훌륭한 것도 아니고, 야후가 탐냈던 거는 사용자죠. 이 앱을 사용해서 쓰고 있는 사람들, 몇백만의 그 유저. 왜냐면 야후 입장에서는 이 앱을 사용하는 사람이, 특히 이제 야후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층이 뭐 30, 40대가 많다 보니까 20, 20대 청년층들 애들을 좀 유입을 시키고 싶었고, 걔들을 유입을 시키려면 신규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개발된 서비스를 마케팅을 해서 여러 사람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보다 차라리 얘가 개발한 앱을 인수를 해서 자기들 서비스를 확충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계산을 해봤더니 이게 낫겠네, 이게 330억이다, 싸게 먹힐 거야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인수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제 이 점인데, 만약에 이 닉 델리쇼라는 친구가 클라우드 환경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 분명히 이 친구가 만든 앱이 서비스가 되려면 사용자 한 1000명 있는데 야후가 관심을 가지는 게 없을 거예요. 몇백만의 사용자가 있어야 돼요. 그럼 그 몇백만의 사용자를 운영하려고 하면, 클라우드가 없었다라고 하면 이 친구는 엄청난 양의 서버를 갖고 있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뉴스